자, 유류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그동안 휘발유나 경유 등의 세금을 깎아줬던 유류세 인하 조치가 이번 달 종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류세가 원래대로 돌아가면 물가 인상으로 연결될 수 있어서 우려가 큰 가운데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에 대한 조정 여부를 이번 주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방안들이 거론되고 있고 여파는 어떨지 관련 내용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말씀드린 대로 유류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정부가 세수 확보의 일환으로 유류세 조정 인하할 수 있다, 축소할 수 있다는 어떤 예상이 있어 왔는데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유류세 조정 여부를 이번 주 내로 결정하겠다 밝혔습니다. 어떻게 좀 바뀔 걸로 예상하십니까? 예, 일반 상식하고는 좀 다르지만은 사실 우리나라 세법에 예. 유류세라는 세목은 없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유류세라고 부르는 것은 이 유류에 붙는 기름유에 붙는 세금이 교통세, 환경세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그냥 통칭해서 우리가 그냥 유류세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유류세가 어느 정도 부담이냐면요. 예. 보통 그 세법에 규정된 대로 한다면 그러니까 특별 인하 조치가 없는 상태로 전제를 한다면 우리가 쓰는 기름, 차에 넣는 그 가스, 휘발유나 경유의 약 60%가 세금입니다. 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0원이다 그러면 예. 600원이 세금이에요? 그렇습니다. 보통 한 2,000원 정도 하는 때가 많았으니까 그중에 1,200원 정도는 세금이고. 야, 세금이 더 많군요. 예, 그러니까 세금 먹는 하마죠. 그렇네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그 세율이 이렇게 법으로 고정이 돼 있는데 예. 국제 유가가 하도 변동을 많이 하니까 어떤 경우에는 국민들에게 큰 부담을 줄 수도 있다 이래서 탄력 세율이라는 것을 그 항목을 두어서 국회에서 굳이 세율을 조정하지 않더라도 정부가 최대 30% 범위 내에서는 세금을 깎아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항을 지금 두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이제 작년에 하도 국제 유가가 많이 오르니까 국제 유류세를 좀 더 깎아주자 해서 지금은 깎아줄 수 있는 탄력 세율을 50%까지 늘려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현재 지금 휘발유의 경우에는 25%를 깎아주고 예. 있고 경유는 37%를 깎아주고 있어요. 근데 이 깎아주는 조처가 탄력세율은 한시 조처이기 때문에 4월 30일부로 이게 이제 종료됩니다. 예. 종료되니까 원상으로 다시 올라가면 그러면 국제 시장에서 사우디 같은 데서 국제 유가가 변동이 없다 하더라도 휘발유가 경유값이 앉아서 자동적으로 25%, 37% 오르는 그런 효과가 있죠. 정부로서는 상당히 부담인데 문제는 정부는 또 이렇게 유류세를 깎아주다 보니까 세금이 잘 안 거치는 거예요. 현재 정부가 세금을 깎아주는 거로 인해서 덜 거치게 된 세금, 탄력 세율을 적용하면서 덜 거친 세금이 작년만 해도 한 5조 정도 됩니다. 예. 그러니까 올해는 지금 세금이 잘 안 거쳐서 세금 적자가 예상이 되거든요. 예. 그런 각도에서 본다면 정부의 재정을 생각한다면 유류세 깎아주는 조처 이것을 원상대로 돌리자 이런 여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교롭게도 지금 만기를 눈앞에 두고 있는 유류세 탄력세 조정 만기 4월 30일을 지금 눈앞에 두고 있는데 국제 유가가 좀 오르고 있어요. 요즘 그러니까 올랐잖아요. 예, 사우디의 감산 조처. 그러니까 네네네. 유류세 할인 제도를 변동하지 않더라도 지금 국제 유가가 오르고 있는데 예. 유류세 할인 제도를 없애버리면 국제 유가 한꺼번에 크게 오르겠죠. 그러겠죠. 근데 지금 물가도 불안한 상태에서 서민들의 생계가 문제다 해서 지금 막 나온 정보인데요. 지금 여당인 국민의힘 정책위원장이 유류세 좀 더 인하하자, 인하 기간을 좀 연장하자. 그러니까 더 인하가 아니고 기간을 늘리자. 예, 지금 현재. 인하하는 거를. 예, 기간을 예. 늘리자. 그런 제안을 지금 했어요. 네. 결국은 당정 협의를 통해서 최종 결정이 될 텐데 예. 두 가지의 고민이죠. 하나는 그 유류세를 원상 회복했을 경우에 서민들의 부담 문제가 하나 있고 그렇죠. 또 유류세를 계속해서 좀 탄력세를 조정해가지고 그 혜택을 주게 되면 세수가 안 그치니까 이 두 가지 다른 방향으로 튀는 이 토끼를 동시에 잡는 그런 절충안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를테면 유류세를 일단
유류세 인하를 연장하기는 하되 예. 그 인하 폭은 좀 줄이는 네. 이런 정도의 정책 조정이 있지 않을까. 그러나 최종적인 결과는 결국 당정의 협의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 소비자 입장에선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 유류세 인하 조치 끝나게 되면 네. 얼마가 오르는 거야? 궁금해하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음. 유류세가 끝나게 돼서 휘발유는 25%, 경유는 37% 추가 인상 요인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국제 유가가 변동되지 않는다는 전제인데요. 만약에 현재 지금 베를당 사우디의 감산 등으로 인해서 국제 유가가 조금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까지 포함한다면 약 한 뭐 40%까지도 오를 수 있다. 이런 어떤 그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뭐 국제 유가 향방에 따라서 달려 있겠습니다만은 바로 이 대목을 의식해서 정부가 이 이제 유류세 인하를 좀 더 연장하되 네. 인하 폭은 뭐 종래보다는 조금 줄이는 그 폭을 얼마만큼 줄이냐에 따라서 국제 유가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예. 얼마가 가격이 더 오른다. 이래서 현 시점에서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근데 뭐 2,000원 기준으로 한다고 그러면은 아까 이제 세가 60%라고 하셨으니까 초과 많이 끝나게 되면 200~300원이 갑자기 오르게 될 수 있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굉장히 큰 부담이 될 것 같은데. 갑자기 전액 다, 네. 다 철회한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그렇게 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 하셨는데 그렇다면 정부가 이 입장에서 그렇다고 또 폭을 줄이지 않을 수는 없기 때문에 세수 확보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예. 어떤 걸 좀 또 고려할 수 있는 변수가 있다면 어떤 게 더 있을까요? 그러니까 정부는 세금을 현재 지금 벌써 올 들어서만도 당초 예상보다도 세수 부족액이 약 15조 정도 세금이 지금 덜 거치고 있거든요. 예. 이런 식으로 가면 재정 적자가 불가피하다. 그런 관점에서 현재 유류세가 원래 세법대로 하면 예. 현재 전체 그 유류 가격의 약 60% 정도를 세금으로 내는 거니까 그 상태로 돌리는 것이 원칙이고 또 유류세 인하라는 걸 한시적으로 해왔다. 네. 그런 면에서 원상 회복을 바라는 뭐 세수 당국에서는 네. 세금 당국에서는 그럴 것으로 보이는데 국민 부담 때문에 그것을 일부 뭐 시간을 연장하면서 그 감소, 세금 혜택폭, 세금 축소 혜택폭은 좀 줄이는 이런 정도의 절충안이 있을지 않을까 네,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지켜봐야겠고요. 자, 그리고 주제를 좀 바꿔서 부동산 PF 항상 이 뇌관이 살아있다 하셨는데 네.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미분양인데 최근에 청약시장이 그 침체 상황이었습니다만 서울 지역은 100% 청약 마감에는 성공을 했는데 그 외 지역 그리고 네. 뭐 지방도 지방입니다만 서울 근처에 인천도 그렇고 이게 뭐 서울 빼놓고는 좀 시원찮았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분양시장 사정이 만만치가 않은데요. 예. 현재 올 들어서 지금 34곳에서 분양을 했는데 1, 2순위까지 해서 네. 겨우겨우 분양을 마감한 곳, 그러니까 신청자를 분양 가구 수보다 더 많이 받은 곳이 38%에 불과하고 나머지 62%는 미분양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이 미분양 사태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미분양이 20%였던 것에 비하면 지금은 예. 62%로 올라갔으니까 미분양 비율이 3배나 껑충 뛰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미분양이 되면 건설 회사 입장에서는 자금난, 땅을 사고 이제 건물을 완공해서 분양을 해서 자금난을 돌려야 되는데 자금난에 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근데 지금 네. 말씀하신 대로 서울 뺀 나머지 지역은 뭐 대부분 지금 미분양인데요. 특히 주목되는 것은 경기도 지역. 그동안에는 경기도 수도권 지역은 서울과 함께 가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이 경기도 지역, 인천, 뭐 이런 수원, 이런 대도시 지역에서도 대부분 미달이 되는. 그러니까 오로지 서울 하나 빼고는 다 미달인 상태입니다. 그런데 서울의 경우에는 이제 입지가 전반적으로 뭐 좋다라는 이런 인식에다가 서울에서 그 규제 완화, 다른 지역은 이미 애초부터 규제가 완화됐지만 올해 초에 정부가 이제 서울도 일부 지역, 강북 지역은 규제 완화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세금, 중도금 대출 또 이런 것이 이제 허용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만 쏠리고 상대적으로 지방은 더 미분양이 그러니까요. 깊어지는
그런 양극화 현상이 지금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수도권도 아니에요. 서울 지역이만 그렇고 경기랑 인천도 굉장히 안 좋은 곳이 나타났는데 이렇게 서울 쪽으로 쏠리다 보니까 지방 미분양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견디다못한 뭐 지방 중소 건설사를 문을 닫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근데 만약에 지방 건설사 이게 중소 건설사들이 줄도산이 현실화된다면 이게 미칠 파장도 고려해 봐야 되는데 어떻게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올해 미분양이 62%라고 말씀 올렸는데요. 예. 사실 이 숫자 그대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분양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건설 회사들이 애초부터 분양을 뒤로 연기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분양 공고를 내지 않은 거예요. 그렇군요. 만약에 정상대로 분양 공고를 냈다면 미분양 비율은 이보다 훨씬 60%보다 훨씬 높. 미뤘기 때문에 이 정도인 거지. 그렇습니다. 아하. 서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만 잘 되고 있다? 결코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서울도 많이 지금 미뤄졌어요. 예. 그런데 미루는데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럼 결국은 올 하반기 정도는 분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게 한꺼번에 몰려 나오면 그야말로 미분양 폭탄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분양은 우리가 건설, 재건축, 재개발 또는 그냥 신축 주택을 만드는 그 메커니즘이 예. 건설사가 땅을 사거나 조합에 땅을 인수해서 거기다가 금융기관으로부터 PF 대출을 받아서 그 돈으로 아파트를 짓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파트가 분양이 되면 분양 대금으로 그 자금을 회수해서 기업들도 정상화시키는 이런 구조인데요. 예. 분양에서 딱 막히니까 돈은 이미 다 들어갔거든요. 예. 땅도 샀고요. 그런데 분양이 안 되면 바로 건설사들이 어려워지고 건설사들은 그러면 PF 대출 받은 그 돈을 갚지 못하고 이 대출 연체가 금융기관의 부실로 나오는데요. 특히 PF 대출은 지금 여신 전문 회사, 카드 회사 같은 데입니다. 거기다가 예. 증권사, 보험사, 또 새마을 금고, 또 저축은행 이런 제2금융기관들이 대부분 대출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어떤 금융권에 또 한 번 PF 폭풍이 올 수 있다. 그런 면에서 미분양 관리가 상당히 지금 단순히 건설회사 살리기 차원이 아니라 예. 우리 금융 정상화 또 금융 부실을 막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참 대답하기 쉽지 않으신 부분일 것 같긴 합니다만 건설사들이 활로를 찾을 방법이랄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뭐 정부 입장에서는 이 제2금융권의 대출 연체율이 그렇게 높은 건 아니기 때문에 당장 막 위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진단이 있긴 합니다만 예. 늘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의주시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예. 어떠한 좀 방책이 있을까요? 가장 좋은 것은 이제 부동산의 연착륙. 그러니까 부동산이 급격히 가격이 떨어지지 않으면 미분양도 상당히 막을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지방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또 이 분양에 대한 시장 규제를 좀 완화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중도금 대출을 허용을 해줬다고는 하는데요. 중도금 대출 금리가 일반 주담대 금리의 무려 300%입니다. 아, 너무 높네요. 그래서 이제 세 배란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음감생심 함부로 분양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다음에 이제 건설사, 중소 건설사 입장에서도 지금 다소 손해를 보더라도 분양가를 좀 더 낮출 필요가 있다. 분양가를 낮추면 당장 수지에 조금 손해를 보겠지만은 그러나 일단 현금 유동성을 돌리는 그렇죠. 그런 측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각도에서 정부나 건설회사 또 그 금융기관이 예. 공동의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닛 옐런 아주 뭐 전 세계 전기에서 이 경제에서 중요한 인물이죠. 이 미 재무부 장관이 항상 저희가 추가 금리 인상 뭐 이런 거 항상 얘기했었는데 추가 금리 연준이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설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발언을 했어요. 예. 그 배경이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요. 짚어보죠. 그렇습니다. 재무부 장관은 한국이나 미국이나 금리 얘기를 하지 않는 것이 하나의 에티켓으로 되어 네네. 있습니다. 금기죠. 네, 그런데 그 금기를 깨고 네,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 방송사 기자회견에서 이제 미국 금리 인상 더 이상 할 필요 없을지도 모른다. 완만하게 얘기는 했지만 미국 재무장관이 금리를 얘기했다. 이것은 압박으로 받아들여지거든요. 사실 연준이 아무리 힘이 세다고 하더라도 연방 정부의 공권력에는 못 미치는데 완전 독립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독립이 돼 있다고 하지만 지금 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임명한 사람이 네,
대통령이지만 추천한 사람이 바로 제닛 옐런 의장이고요. 그렇군요. 예. 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입지가 상당히 약합니다. 왜냐하면 저분은 공화당이에요. 본인은 미국에서는 당적을 갖고 있는 연준 의원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런데 오바마 대통령 때 어떤 분위기 여소 야대 측면에서의 어떤 화합 차원에서 끼워 넣기로 공화당 연준위원을 한 명 집어넣어 놓은 거예요. 탕평의 일환이었군요. 예, 탕평의 일환으로 들어왔는데 그렇군요. 네. 그것을 제닛 옐런 전 연준 의장이 아주 잘 보고 네네. 계속 추천을 하고 이래 된단 말이죠. 예. 그렇게 제닛 옐런 연준 의장이 이제 금리 인상 필요 없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되면 연준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들도 대부분 제닛 옐런 의장과 여러 가지로 선후배 관계에 있는 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게 된 배경은 지금 그 중소은행들이 파산을 한 이후에 몇몇 은행들이 무너진 이후에 이제 더 이상 이런 것을 안 당해야 되겠다 해서 굉장히 대출 심사를 엄격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은행에 자율적으로 맡겨놔도 대출금이 많이 안 나갈 테니까 예. 이제 금리 인상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시그널 하나.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그 시중 미국 뉴욕 증시 부근에서 금리를 더 올리자는 파, 이제는 그만두자는 파, 이게 상당히 엇갈리는데 실세 재무장관이 어떤 시그널을 이제 금리 인상 좀 그만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강력한 시그널을 줬다. 이것이 뉴욕 증시의 해석입니다. 그랬군요. 보니까 이제 블랙록 회장이죠. 레리 핑크 같은 그 미국 월가이지 거물들은 이제 시장에서 연준이 국내 금리 연내 금리 인하에 나설 거라는 전망은 이거 백일몽이다. 이러면서 뭔가 이제 옐런 장관과의 발언과 좀 엇갈렸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저희가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기대 인플레라는 그러니까 앞으로 미국의 금리가 물가가 얼마나 오를 것이라는 미시간 대학의 조사 결과에 지금 CPI나 PPI는 좀 상승률이 하락하고 있지만은 기대 인플레는 오히려 더 올라갔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중에서는 금리를 더 올려야 물가를 잡을 수 있다. 이러는데 대통령 선거도 눈앞에 두고 있는 제닛 옐런 재무장관과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금리 인상 속도 그렇게 세게 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경제읽기 김대호 경제학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